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침체가 왔는데 왜 우리는 침체를 체감하지 못했느냐, 이번 침체가 모든 경제 부분이 일시적으로 다 악화가 되는 침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 순차적으로 악화되는 순환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악화가 됐는데 근데 아직 악화가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 GDP 같은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은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왜곡에는 코로나 역시도 한몫을 했는데, 기업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손 부족을 너무 심하게 체감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져도 사람들을 자르지 않고 노동력을 비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또 지표에 왜곡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슬리 구루의 마지막 주인공은 오랜만에 등장하는 캐시 우드입니다. 이 캐시 우드가 최근 또 상당히 도발적인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 이제 끝나간다 라고 주장을 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최근 캐시 우드가 찍은 매크로 리뷰 영상과 또 최근 캐시 우드가 쓴 리포트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네, 캐시 우드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캐시 우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아크가 기술주 투자로 유명하니까 아니 뭐 기술주 관련 애널리스트 출신인가 아니 뭐 엔지니어 출신인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고,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80년대에 볼커가 금리를 올렸을 때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 안 잡혔고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 당시 이 신예였던 캐시 우드가 아니다, 물가 잡혔고 금리 내려간다라고 주장을 해서 캐시 우드가 맞췄죠. 소수 의견을 내서.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왕년의 스타 이코노미스트는 왜 침체가 이미 왔고 끝났다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이 순환 침체라는 걸 들고 옵니다. 우리 이미 침체가 왔고 끝나가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순환 침체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침체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게 캐시 우드의 의견입니다. 우선 침체가 왜 왔느냐? 캐시 우드는 금리를 뽑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라색이 기준금리고요. 연두색은 16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 금리의 변화를 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근 금리 인상기에 2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1971년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는 당연히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런 반론이 있죠. 워낙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종 금리를 보면은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보다는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캐시 우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게 보면 40년, 짧게 보면은 10년 동안 금리가 내리는 환경, 그리고 저금리 환경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저금리 환경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의사결정을 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22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게 당연히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이제 순환 침체가 나오는데,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침체가 왔는데 왜 우리는 침체를 체감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번 침체가 모든 경제 부분이 일시적으로 다 악화가 되는 침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 순차적으로 악화되는 순환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악화가 됐는데 근데 아직 악화가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 GDP 같은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은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왜곡에는 코로나 역시도 한몫을 했는데, 우리가 이 침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손 부족을 너무 심하게 체감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져도 사람들을 자르지 않고 노동력을 비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또 지표에 왜곡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환 침체가 왔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순환 침체가 왔냐? 캐시 우드는 우선 금리에 민감한 섹터부터 무너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가장 금리에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죠. 주택 시장이 제일 먼저 무너졌는데, 이 그래프는 주택 판매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금리 인상하자마자 거의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금리에 민감한 섹터 중 하나가 제조업이죠. 제조업 역시도 금리 인상 이후에 거의 즉시 악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 역시도 타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최근 다시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게 영향을 안 받은 거 아니냐,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에 대해서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이다. 그러니까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은 금리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캐시우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게 기업 투자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자본재 신규 주문 그래프인데요. 이 역시도 금리 인상 이후로 바로 무너진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로 보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먼저 넘어갑니다. 이제 중소기업 심리지수를 보면은 역시나 금리 인상 이후에 무너졌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의 심리가 급격하게 반등했습니다만, 또 관세로 반전을 주니까 다시 또 급격하게 심리가 악화되고 있죠. 그러면 캐시우드는 지금 침체의 말미라고 봤는데, 이 침체의 말미라는 거는 앞선 도미노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도미노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캐시우드는 이 마지막 도미노 중에 하나로 고소득층을 뽑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거를 소득 수준별로 나눈 겁니다. 보라색은 소득 상위, 검은색은 소득 하위, 그리고 민트색은 소득 중위인데요. 보시면은 소득 하위 그룹은 금리 인상 이후에 이미 코로나 때보다도 심리가 악화가 됐고, 그리고 소득 중위 그룹도 이 하위 그룹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소득 상위 그룹은 좀 버티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됐는데, 캐시우드는 이 소득 상위 그룹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우선 소득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자산시장에 많이 참여하는데, 근데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에 이 소득 상위 그룹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소득 상위 그룹 역시도 이 금리에 버티는 맷집이 다 깎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소득층 역시도 무너졌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도미노였던 정부 지출 역시도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 1분기 GDP를 요소별로 본 건데, 이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게 이제 정부 지출 부분이거든요. 정부 지출 부분이 역성장을 했죠. 근데 캐시우드는 정부 지출이 역성장을 한 거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이 GDP를 멱살 잡고 끌고 온 거를 생각하면은, 정부 지출이 이제 역성장으로 전환했다는 거는 이제 성장 동력의 강력한 마지막 축도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마지막 버티던 도미노가 쓰러졌다는 걸 얘기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캐시우드는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인데, 이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재 지수를 보면은 지금 원자재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캐시우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이너스 물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민트색이 CPI이고 보라색이 캐시우드가 만든 물가 지표입니다. 이제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실제 경제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일간 단위로 이 가격 변동을 추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CPI의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캐시우드가 자신이 만든 지표와 이 CPI를 대비해 보니까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CPI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더라. 보면은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CPI도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향후 트루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니까 네거티브 영역으로 가더라. 이 말인 즉슨 CPI도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캐시우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캐시우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생산성 혁명, 지금이 이 기술 혁신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적으로 늘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급격하게 많이 늘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마이너스 물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시우드 이제 침체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시우드는 이 바닥을 한 2분기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는 2분기까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근데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왜냐면은 이 전반기에는 트럼프가 관세라는 정책으로 이 시장과 경제를 괴롭게 만들었다면은, 하반기에는 이 시장과 경제가 좋아하는 트럼프의 호재성 정책들이 대기하고 있다. 뭐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 데이터를 제시하는데요. 이 보라색은 산업용 금속과 금 가격을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오르면은 금에 비해서 산업용 금속이 잘 해나간다는 거니까 경기 호황이라는 거고, 하락하면은 산업용 금속에 비해서 금 가격이 우세하다는 거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10년물 금리랑 대비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누가 봐도 침체인 상황으로 왔는데, 이 지표로 보자면은. 근데 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금리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괴리는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이 괴리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거를 근거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 중 하나로 유가를 뽑았는데요. 이 그래프는 S&P 500과 유가를 대비한 겁니다. 하락하면은 주가에 비해서 유가가 우세하고 상승하면은 유가에 비해서 주가가 우세하다는 건데, 근데 지금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1970년대를 보면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게 이 주식시장을 흔들어 놔서 이 지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주가도 빠졌지만 유가도 빠졌기 때문에 이 지표가 크게 안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캐시우드는 이걸 상당한 호재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유가 하락이 감세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에너지 지출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그 지출분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감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이 역시 경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캐시우드는 여기서 본인의 회사인 아크를 끌어오는데요. 아크가 몇 년 동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그래프는 이제 아크K의 고점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S&P 500과 대비한 건데, 전체 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캐시우드는 이렇게 아크가 그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이 아크라는 거는 주로 중소형 성장주로 구성된 ETF잖아요. 근데 이런 중소형 성장주의 악재가 금리, 시장 집중도, 고평가 이 세 개였다. 근데 금리는 앞서 봤듯이 곧 내려갈 거고, 나머지 두 가지 시장 집중도랑 고평가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해소되냐에 있어서, 우선 시장 집중도 같은 경우는 밑에 그래프는 이제 시장 집중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 연도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연도를 표시한 부분들이 이 시장 집중도가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해소되는 부분인데, 캐시우드는 1973년과 2000년을 제외하면은 이 집중도가 해소될 때 강세장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집중도가 해소되는 구간으로 올 텐데, 왜냐면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캐시우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진정한 혁신주는 빅테크가 아니라 중소형 성장주가 진정한 혁신주다. 그래서 이 진정한 혁신 기업들이 기술 혁신이 이끌어가면서 집중도가 해소가 될 텐데, 이 집중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패턴을 따를 거라는 거죠. 이 중소형 성장주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었는데, 캐시우드는 지금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해소된 수준을 넘어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갔다. 그것도 아주 저평가 구간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아래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보라색은 EV/EBITDA인데, 이 보라색은 아크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의 EV/EBITDA인데, 여기서 R&D 비용과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중소형 성장주들은 성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이 스탁옵션을 발행해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혁신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성장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처럼 지금 당장 돈을 버는데 집중했을 때의 EV/EBITDA를 본 겁니다. 가정을 하고 본 거죠. 그럼 가정을 하고 봤을 때 21년에는 S&P 500 평균 대비해서 거의 200%나 높게 더 비쌌는데, 근데 지금은 이 평균 이하로 내려왔다. 이런 혁신 기업들이 저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본인의 아크K로 대표되는 혁신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왼쪽은 GDP고 오른쪽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인데, 여기서 각 그룹별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본 겁니다. 회색은 혁신과 무관한 기업들이고, 민트색은 M6입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좋아하니까 M7에서 테슬라를 뺀 나머지 M6고, 그리고 보라색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 기업들을 나타낸 건데, 이 혁신 기업이 2030년쯤 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M6는 연평균 24% 정도로 성장하고, 무관한 기업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데에 비해서 이 캐시우드의 혁신 기업들은 연평균 50%씩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연평균 50% 성장률이면은 거의 2020년 그 정도 수준,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지 오는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캐시우드는 그때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산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탰는데 금의 상승세도 거의 끝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S&P 500과 금 가격을 대비한 그래프인데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식은 하락하고 금으로 돈이 쏠리면서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 하반기에 이 흐름이 뒤집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지표의 하락을 가져온 불안 심리가 해소가 되면서 이 지표가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다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비트코인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올해 1월 하락을 겪으면서 금 가격에 비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비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캐시우드는 이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서 하락한 게 아니라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아웃퍼폼 하는 거는 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캐시우드의 얘기였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시우드가 순환 침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순환 침체에 벗어나서 이 상황이 좋아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금리 인하를 뽑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이거 순환 인플레이션 아닌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데 이 세부 항목별의 추이를 보면은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가 좀 수그러들면은 다른 부분이 또 갑자기 튀어오르고 또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 인플레는 과연 잡혀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거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에 캐시우드가 주장하는 거는 고베타 주식이 원래 패턴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캐시우드의 아크케이는 이제 고베타 주식으로 구성된 ETF인데 근데 이런 고베타 주식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시장이 오를 때는 시장보다 더 크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22년, 23년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시장이 오를 때는 시장보다 더 못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베타 주식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23년과 24년의 강세장을 건강하지 않은 강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주식만 올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베타 주식이 원래대로의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 침체를 겪고 또 경제가 반등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원래 패턴대로 갈 것이다. 고베타 주식이 원래 패턴대로 보여져서 시장보다 더 크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캐시우드의 뷰의 요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이었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